차가운 11월의 공기가 이서연의 맨살을 할퀴었다. 그녀는 한성예술대학교 조서과 스튜디오의 차가운 점토 덩어리를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손은 이미 감각이 무뎌질 정도로 붉게 얼어붙어 있었지만 정작 그녀의 마음을 얼어붙게 하는 것은 따로 있었다. 완성되어야 할 작품은 아직 형태조차 갖추지 못했고 시간은 그녀의 편이 아니었다. 그녀의 주머니 속에서 저가형 스마트폰이 진동했다. 발신인은 서울중앙병원이었다. 서연은 마른 침을 삼키며 조심스럽게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의사의 목소리는 침착했지만 그 내용은 망치처럼 그녀의 머리를 내리쳤다. 어머니의 심장 상태가 급격히 악화되었고 당장 다음 주 내로 수술을 받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하다는 통보였다. 수술비. 그 단어가 그녀의 뇌리를 맴돌았다. 이미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불어난 학자금 대출과 월세, 그리고 어머니의 기존 병원비. 그녀는 비틀거리며 스튜디오를 빠져나왔다. 차가운 복도를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절박함의 무게로 휘청였다. 그녀는 기숙사에서 쫓겨난 후 겨우 구한 옥탑방으로 향했다. 방문에는 어김없이 붉은색 경고장이 붙어 있었다. 최종 통보. 집주인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환청처럼 들려왔다. 방 안으로 들어서자마자 또 다른 전화가 울렸다. 이번에는 저장되지 않은 번호. 불길한 예감에 심장이 내려앉았지만 그녀는 받지 않을 수 없었다. 이서연 씨, 돈 갚을 생각은 있는 거야. 거칠고 위협적인 남자의 목소리였다. 사채업자였다. 어머니의 초기 치료비를 감당하기 위해 급하게 빌렸던 돈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있었다. 일주일 준다. 일주일 뒤에도 이자까지 완납하지 않으면 네 어머니 병실이 어딘지 우리도 알거든. 협박은 노골적이었다. 서연은 전화가 끊어진 뒤에도 한동안 수화기를 귀에서 떼지 못했다. 사방이 막혀 있었다. 완벽한 절벽이었다. 그녀는 차가운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눈물이 나오지 않았다. 대신 뼛속까지 시린 분노와 무력감이 그녀를 잠식했다. 그녀의 시선이 책상 위, 낡은 전공서적 밑에 깔린 명함 한 장에 닿았다. 언젠가 절박해 보이던 선배가 이건 정말 마지막이나 생각해라며 몰래 쥐어준 것이었다. 검은색 바탕에 금박으로 VVIP 클럽, 마담장이라고만 적혀 있었다. 서연은 그 명함의 의미를 알고 있었다. 암묵적으로 거래되는 보이지 않는 시장, 부유한 자들의 은밀한 만남을 추선하는 곳. 그녀는 자신의 재능과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밤낮으로 아르바이트를 하며 버텨왔다. 하지만 지금 어머니의 목숨과 자신의 자존심이 저울 위에 올려져 있었다. 저울은 이미 기울어 있었다. 그녀는 손톱으로 명함을 극적였다. 금박이 조금 벗겨져 나갔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었다. 이것은 항복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명함에 적힌 번호를 눌렀다. 신호음이 몇 번 울린 뒤 매끄럽고 나른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말씀하세요. 서연은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소개로 연락드렸습니다. 이서연입니다. 다음 날 서연은 약속된 장소인 강남의 한 최고급 오피스텔 라운지로 향했다. 그녀가 가진 옷 중에 가장 단정하지만 값싸 보이는 원피스를 입고 있었다. 마담장이라고 자신을 소개한 여자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하게 재단된 실크 슈트를 입고 있었다. 그녀의 눈은 서연을 마치 값비싼 도자기 감정하듯 훑어보았다. 사진보다 실물이 훨씬 낫네. 특히 그 눈빛이 마음에 들어. 마담장은 얇은 담배에 불을 붙이며 말했다. 굶주렸지만 비굴하지 않아. 딱 그분이 좋아하는 스타일이지. 그녀는 서연의 절박함을 꿰뚫어보면서도 그것을 상품의 가치로 매겼다. 얼마나 필요하죠. 서연은 본론으로 들어갔다. 마담장은 웃음을 터뜨렸다. 우리 서연 씨는 급하네. 좋아. 솔직해서 필요한 액수를 말해봐요. 서연은 떨리는 목소리로 어머니의 수술비와 사채 금액을 합친 액수를 말했.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 있을까 싶은 거액이었다. 마담장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다. 그 정도 그건 문제가 안 돼. 그녀는 태블릿을 꺼내 서연 앞에 내밀었다. 대신 조건이 있어. 서연 씨에게는 아주 특별한 고객을 연결해 줄 거예요. 청강그룹의 강태준 부회장님. 들어본 적 있나? 서연은 숨이 멎는 것 같았다.
강태준, 대한민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 3세. 언론에 가끔 등장하는 그의 사진은 늘 얼음처럼 차가운 표정이었다. 강 부회장님은 까다로우셔. 완벽한 걸 원하시지. 그리고 서연 씨에게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마담장이 서연의 눈을 똑바로 응시했다. 당신의 처음, 그분은 깨끗하고 순수한 걸 원하셔. 단 하룻밤, 그 하룻밤으로 서연 씨가 말한 돈의 2배를 받을 수 있어. 서연의 얼굴에서 10년은 늙어버린 듯 핏기가 가셨다. 첫날 밤, 그녀가 언젠가 사랑하는 사람과 나눌 것이라 막연하게 상상했던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었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이미 선택권이 없었다.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자신도 놀랄 만큼 메말라 있었다. 좋아. 마담장은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오늘 밤이에요. 계약서에 서명하고 나면 바로 입금 처리될 거예요. 그녀가 내민 것은 비밀유지 서약서와 간단한 계약서였다. 서연은 내용을 읽어보지도 않았다. 그저 자신의 이름을 기계적으로 적어 넣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을 파는 계약서에 서명하고 있었다.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자마자 마담장은 누군가에게 짧은 메시지를 보냈다. 그리고 거의 즉시 서연의 계좌로 입금 알림이 울렸다. 그녀가 평생 본 적 없는 숫자였다. 어머니의 목숨값이었다. 이제부터 내 지시대로 움직여요. 차가 대기하고 있을 거야. 샵에 들러서 준비하고 약속된 장소로 가면 돼요. 서연은 인형처럼 이끌려 최고급 미용실과 스파를 거쳤다. 그녀의 거친 손톱이 전문가의 손길로 다듬어지고 푸석했던 머릿결은 비단처럼 매끄러워졌다. 그녀에게는 몸에 꼭 맞는 순백의 실크 드레스가 주어졌다. 마치 신부처럼 혹은 재물처럼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바라보았다. 아름다웠지만 영혼은 텅 비어 있었다. 검은색 세단이 그녀를 태우고 도착한 곳은 한남동의 최고급 펜트하우스였다. 라파티움, 대한민국 상위형, 1%만이 거주한다는 곳. 전용 엘리베이터가 그녀를 꼭대기층으로 실어날랐다. 문이 열리자 압도적인 공간이 펼쳐졌다.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서울의 야경이 보석처럼 흩뿌려져 있었다. 실내는 값비싼 미니멀리즘으로 채워져 있었다. 차가운 대리석 바닥, 절제된 가구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압도하는 한 남자가 창가에 서 있었다. 강태준. 그는 완벽한 검은색 슈트를 입고 등을 돌린 채 서 있었다. 그의 존재감만으로도 거대한 펜트하우스가 좁게 느껴질 정도였다. 서연은 숨을 죽인 채 그 자리에 멈춰 섰다. 그녀의 심장이 발밑으로 떨어지는 것 같았다. 남자가 천천히 돌아섰다. 사진에서보다 훨씬 더 압도적이었다. 날카로운 턱선, 깊고 차가운 눈, 그의 시선은 서연을 위아래로 훑었다. 그것은 감정이 배제된 철저히 가치를 매기는 시선이었다. 이서연. 그가 낮은 목소리로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계약 내용은 숙지했나 서연은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말을 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이 지옥 같은 밤이 빨리 끝나기만을 바랐다.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의 비싼 향수 냄새가 서연의 후각을 마비시켰다. 그는 그녀의 턱을 가볍게 붙잡아 들어 올렸다. 그의 손길은 차가웠다. 그는 그녀의 눈을 깊숙이 들여다보았다. 돈 때문에 온 여자들의 눈은 다 똑같지. 절박하거나 탐욕스럽거나. 그런데 네 눈은 다르군. 그의 눈동자 속에서 서연은 경멸이 아닌 미묘한 호기심을 읽었다. 하지만 그것은 곧 사라졌다. 하지만 상관없어. 그가 차갑게 말했다. 넌 네가 받아야 할 것을 받았. 난 내가 받아야 할 것을 받으면 되니까. 오늘은 내 돈으로 산 너의 첫 번째 밤이다. 그는 그녀의 손목을 잡아 끌어 침실로 향했다. 그날 밤 이서연은 자신의 모든 것을 팔았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 침실은 그 자체로 하나의 거대한 성체였다. 방의 절반이 유리로 되어 있어 서울의 야경이 발 아래 카페처럼 깔려 있었지만 그 화려함 속에는 어떤 온기도 느껴지지 않았다. 모든 가구는 차가운 검은색과 금속성 회색으로 통일되어 있었고 공기마저도 주인을 닮아 날카롭게 정제된 듯했다. 서연은 값비싼 실크 시트 위에 앉아 있었다.
그녀에게 주어진 흰색 드레스는 이미 바닥에 구겨진 채 버려져 있었다. 태주는 샤워 가운을 걸친 채 방 한가운에 서서 그녀를 내려다보았다. 물기가 덜 마른 머리칼에서 비싼 샴푸 향이 났다. 그는 방금 전까지 이 방에서 일어난 일을 확인하려는 듯 침대 시트에 미세한 핏자국과 그 옆에 미동도 없이 앉아있는 서연을 번갈아 보았다. 모든 것이 계약대로, 예상대로 진행된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는 불만족스러웠다. 서연은 그의 손길 아래에서 단 한 번도 흐느끼지 않았다. 그녀는 비명을 지르지도 애원하지도 심지어 저항하지도 않았다. 그녀의 몸은 긴장으로 얼어붙어 있었지만 그녀는 그 모든 과정을 마치 타인의 고통을 지켜보는 관객처럼 견뎌냈다. 그녀는 그에게서 돈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몸을 제공하는 기계처럼 굴었다. 태주는 이런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돈의 힘으로 많은 것을 사봤다. 복종, 환심, 심지어 공포까지도. 그는 서연이 울부짖거나 아니면 최소한 수치심에 떨기를 바랐다. 그것이 이 거래의 일부라고, 그가 지불한 거액에 포함된 당연한 반응이라고 생각했다. 그녀의 처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육체적인 것을 넘어 그녀의 자존심이 꺾이는 순간을 소유하는 것이었다. 고작 이게 다인가? 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목소리는 차가웠지만 그 안에는 미세한 짜증이 섞여 있었다. 서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머리카락은 땀과 눈물 아닌 무언가로 젖어 헝클어져 있었고 입술은 깨물어 피가 맺혀 있었다. 하지만 그녀의 눈은, 그 눈만은 조금도 꺾이지 않았다. 그녀의 눈동자는 텅 비어 있는 듯했지만 그 깊은 곳에는 차가운 불꽃이 타고 있었다. 그것은 절망 속에서도 마지막 남은 무언가를 지키려는 짐승의 마지막 저항과도 같은 눈빛이었다. 무엇을 더 원하십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지만 두려움에 떨지는 않았다. 그것은 질문이 아니라 확인이었다. 계약의 다음 조항을 묻는 듯한 무미건조한 어조였다. 태주는 순간 말문이 막혔다. 그는 그녀의 턱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소나귀 힘에 그녀의 얼굴이 고통스럽게 일그러졌지만 그녀는 신음소리 하나 내지 않았다. 네, 눈빛 말이야. 지금 그 눈빛이 마음에 안 들어. 그가 으르렁거렸다. 넌 지금 네 모든 걸 잃었어. 그런데도 네 눈은 아직도 날 내려다보는 것 같군. 서연의 입가에 희미한, 그러나 얼음처럼 차가운 미소가 스쳤다. 당신이 산 건 제 몸뿐입니다. 제 눈빛까지 사지는 않으셨습니다. 그 말은 태준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다. 그는 분노로 그녀를 거칠게 밀쳤다. 서연의 등이 차가운 헤드보드에 부딪혔지만 그녀는 소리 없이 그 충격을 받아냈다. 태준은 방안을 초조하게 맴돌았다. 그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그는 분명히 그녀를 가졌고 그녀의 가장 소중한 것을 빼앗았다. 그녀는 이제 빈 껍데기일 뿐이어야 했다. 그런데 왜 그는 자신이 승리한 것 같지 않은가? 왜 그는 이 어린 여대생 앞에서 알 수 없는 패배감을 느껴야 하는가? 그는 서연이 입고 왔던 싸구려 원피스를 집어 그녀에게 던졌다. 입어. 그리고 당장 꺼져.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가득 차 있었다. 그는 더 이상 이 여자와 한 공간에 있고 싶지 않았다. 그녀의 존재 자체가 그의 완벽한 통제력에 흠집을 내는 것 같았다. 서연은 묵묵히 옷을 주워 입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녀는 비틀거리는 걸음으로 옷을 하나씩 챙겨 입었다. 그녀의 모든 동작은 느렸고 마치 무거운 쇠사슬을 끌고 가는 듯했다. 그녀가 옷을 다 입었을 때 그녀는 다시 그 고고하지만 상처 입은 모습으로 돌아와 있었다. 그녀는 문을 향해 걸어갔다. 단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그녀가 방문 손잡이를 잡았을 때 태준이 다시 그녀를 불렀다. 기억해. 넌 오늘 밤 나에게 모든 것을 팔았어. 네가 어딜 가든 넌 강태준에게 첫날 밤을 판 여자일 뿐이야. 그것은 저주이자 낙인이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잠시 멈춰섰다. 그녀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돌아보지 않았다. 네. 그리고 당신은 돈으로 여자의 첫날 밤을 산 남자일 뿐이죠. 그녀는 그 말을 마치고 문을 열고 나갔다. 붕. 문이 닫히는 소리가 거대한 펜트하우스에
무겁게 울려 퍼졌다. 태주는 방 안에 홀로 남았다. 거대한 침대, 값비싼 야경, 그리고 그의 몸에 남은 그녀의 희미한 체향. 모든 것이 그대로였지만 무언가 근본적으로 달라져 있었다. 그는 그녀에게서 굴복을 원했지만 대신 가시처럼 날카로운 자존심의 파편을 보았다. 그녀는 부서지지 않았다. 단지 견뎌냈을 뿐이다. 그는 창가로 다가가 서울의 새벽을 내려다보았다. 동이 트기 시작하는 하늘은 잿빛이었다.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턱을 움켜쥐었던 손. 그는 그녀를 완전히 소유했다고 생각했지만 정작 그가 손에 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의 텅 빈 듯하면서도 모든 것을 꿰뚫어보는 듯한 그 눈빛이 그의 뇌리에 밝혀 떠나지 않았다. 태주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육체를 샀지만 그녀의 영혼을 굴복시키지는 못했다. 그리고 그 사실이 그를 미치도록 자극했다. 그는 단순한 불쾌감을 넘어선 기묘한 공허함과 집착의 씨앗을 느꼈다. 그 여자를 다시 봐야 했다. 그녀의 그 오만한 눈빛을 자신의 발 아래에서 완벽하게 부서뜨려야만 했다. 그날 밤 강태주는 처음으로 자신이 지불한 거래에서 무언가 미완성된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그 미완성의 감각은 그가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집착이 되어 그의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했다. 그는 비서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서연, 그 여자에 대한 모든 것을 알아봐. 지금 당장. 새벽의 푸르스름한 빛이 한남동의 거리를 물들일 때 이서연은 펜트하우스를 빠져나왔다. 그녀는 자신이 어떻게 그 거대한 건물을 걸어 나왔는지, 어떻게 택시를 잡았는지 기억하지 못했다. 그녀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세상의 모든 소리가 멀리서 들려오는 듯 멍멍했고, 그녀는 자신의 몸과 영혼이 분리된 듯한 기묘한 이질감을 느꼈다. 그녀는 더러운 무언가가 묻은 것처럼 온몸이 근질거렸다. 그녀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서울중앙병원이었다. 이른 아침의 병원은 소독약 냄새와 함께 스산했다. 그녀는 원무과 창구 앞에 섰다. 밤새 그녀를 지탱해 주었던 단 하나의 목적. 그녀는 통장을 내밀며 어머니의 수술비와 밀린 입원비를 완납하겠다고 말했다. 직원은 무심한 표정으로 그녀가 내민 카드를 받아들고는 거액의 금액을 결제했다. 결제되었습니다. 기계음과 함께 건네받은 영수증은 터무니없이 길었다. 그녀가 하룻밤 만에 벌어들인, 아니, 팔아넘긴 돈이었. 어머니의 목숨값. 그녀는 그 종이 쪼가리를 손에 쥐었다. 그것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았지만 그녀의 손바닥을 태우는 듯했다. 그녀는 중환자실 유리창 너머로 잠들어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잠시 지켜보았다. 죄책감이 파도처럼 밀려왔지만 그녀는 눈물을 흘릴 자격조차 없다고 생각했다. 병원에서 나온 그녀는 곧장 은행으로 향했다. 그녀는 남은 돈의 상당 부분을 사채업자의 계좌로 이체했다. 이체 버튼을 누르는 손가락이 천근만 근 무거웠다. 몇 분 뒤 거칠었던 그 남자에게서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다. 입금 확인. 이자는 정확하군. 이제 전화할 일 없을 거야. 짧고 간결한 메시지. 위협은 사라졌지만 그들의 목소리가 남긴 공포는 그녀의 뇌리에 깊이 새겨졌. 모든 급한 불을 끈 후에야 그녀는 자신의 옥탑방으로 돌아왔다. 귀퀴한 곰팡내와 냉기가 뒤섞인 작은 방. 그것이 그녀가 유일하게 몸을 누일 수 있는 현실이었다. 그녀는 문을 잠그자마자 욕실로 달려갔다. 그녀는 차가운 물을 틀고 가장 거친 타월로 자신의 몸을 문지르기 시작했다. 피부가 벗겨질 듯 붉어지고 쓰라렸지만 그녀는 멈추지 않았다. 강태준의 차가운 손길, 그의 비싼 향수 냄새, 그녀를 경멸하듯 훑어보던 그 눈빛. 그녀는 그 모든 것을 씻어내려 했다. 하지만 그 기억은 피부가 아닌 뼛속에 새겨진 듯 했다. 아무리 씻어내도 지워지지 않았다. 서연은 결국 차가운 타일바닥에 주저앉아 소리 없이 울음을 터뜨렸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자신을 향한 혐오와 분노의 눈물이었다. 그녀는 마담장이 주었던, 그리고 자신이 경멸하며 구겨 넣었던 순백의 실크 드레스를 꺼냈다. 그녀는 옥상의 작은 쇠양동이에 그 드레스를 넣고 라이터로 불을 붙였다. 하얀 실크가
검은 연기를 내며 오그라드는 것을 그녀는 무표정하게 바라보았다. 그녀는 자신의 일부가 그 드레스와 함께 재가 되어 사라지기를 바랐다. 그날 이후 이서연은 자신의 삶으로 돌아가려 필사적으로 노력했다.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학교에 나갔고 강의를 들었다. 하지만 그녀는 변해 있었다. 사람들의 평범한 웃음소리와 일상적인 대화가 그녀에게는 다른 세상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그녀는 사람들의 시선을 피했고 꼭 필요한 말이 아니면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의 유일한 도피처였던 조소과 스튜디오. 그녀는 다시 점토 덩어리 앞에 섰다. 졸업작품전이 얼마 남지 않았다. 그녀는 손에 흙을 묻히고 작업을 시작하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그녀의 의지를 따르지 않았다. 흐르게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다. 그녀가 무언가를 빚으려 할 때마다 그날 밤에 감각이 불쑥 되살아났다. 그녀의 손을 거칠게 움켜쥐던 감각, 그녀의 턱을 들어 올리던 차가운 손길. 그녀는 구역질을 참으며 작업실 구석으로 달려갔다. 그녀의 예술, 그녀의 재능, 그녀가 유일하게 자부심을 가졌던 그것마저 그 밤의 기억에 오염되어 버렸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창조의 도구가 아니었다. 그것은 수치스러운 거래의 증거품일 뿐이었다. 같은 시각 강남 테헤랄로의 청강그룹 본사 30층 부회장실은 완벽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 창을 등지고 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임원들이 긴장한 채 서류를 보고하고 있었지만 그의 정신은 다른 곳에 가 있었다. 그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검토하고 날카로운 질문으로 상대의 허점을 파고들었지만 그 모든 것이 지루하게 느껴졌다. 회의가 끝나고 모두가 물러간 뒤 김 비서가 조용히 들어와 얇은 서류 봉투를 그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요청하신 자료입니다. 태준은 말없이 봉투를 열었다. 그 안에는 이서연에 대한 모든 것이 담겨 있었다. 그녀의 가족관계 증명서, 아버지의 사망기록, 어머니의 병원 진단서, 그리고 그녀의 성적 증명서, 예술대학 전체 수석, 각종 공모전 수상 경력. 그녀의 재능은 또한 그녀의 빈약한 은행, 잔고 내역과 학자금 대출 서류, 그리고 그녀가 단 한 번도 누군가와 깊은 관계를 맺은 적이 없다는 사생활 조사 보고서까지. 그녀는 그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절박했고 동시에 훨씬 더 깨끗했다. 태주는 첨부된 사진 한 장을 집어들었다. 누군가 몰래 찍은 듯한 그녀의 학교 작업실 사진이었다. 낡은 작업복을 입고 머리를 아무렇게나 묶어 올린 그녀가 거대한 돌덩어리를 응시하고 있었다. 그 눈빛. 태주는 손에 든 사진을 뚫어져라 바라보았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에서 그가 그녀를 굴복시키려 했을 때 그를 정면으로 마주보던 바로 그 눈빛이었다. 모든 것을 잃었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도 꺾이지 않았던, 오히려 그를 비웃는 듯했던 그 오만한 눈빛. 태주는 자신이 왜 그토록 불쾌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그녀의 처음을 샀지만 그녀의 그 눈빛을 사지는 못했다. 그녀는 그에게 돈을 받고 몸을 내주었지만 그녀의 영혼은 단 한 조각도 그에게 허락하지 않았다. 그것은 그의 완벽한 통제하에 있던 세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다. 그는 거래가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직감했다. 그가 지불한 거액은 고작 그녀의 육체에 대한 값이었을 뿐 그가 진정으로 원했던 굴복은 얻어내지 못했다. 그 미완성의 감각이 그의 안에서 뜨거운 집착으로 변모하기 시작했다. 그는 이서연이라는 여자를 다시 봐야 했다. 아니, 다시 가져야 했다. 그는 그녀의 그 자존심 강한 눈이 자신의 앞에서 완벽하게 무너져 내리고 애원하고 복종하는 것을 보고 싶었다. 그것이 그가 지불한 돈에 대한 정당한 대가라고 생각했다. 김 비서, 그가 인터폰을 눌렀다. 차 준비해. 한성예술대학교로 간다.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사냥감이 정해졌다. 한성예술대학교 조수관은 언제나처럼 흙먼지와 송진 냄새, 그리고 차가운 돌가루로 가득 차 있었다. 이서연은 낡은 작업복을 입은 채 마스크를 쓰고 거대한 석고상 앞에서 사포질에 몰두하고 있었다. 그날 밤 이후 그녀는 잠을 자는 대신 작업실에서 시간을 보냈다. 잠이 드는 것이 두려웠다. 어둠 속에서 눈을 감으면 강태준의 차가운 눈빛과
그날 밤에 모든 감각이 선명하게 되살아났기 때문이었다. 그녀는 고통스러울 정도로 팔을 움직이며 석고를 갈아냈다. 육체적인 고통이 그날의 기억을 잠시 남아있게 해주는 유일한 마취제였다. 그녀의 손은 다시 거칠어졌고 손톱 밑에는 흙먼지가 끼어 있었다. 펜트하우스에서 완벽하게 관리받았던 그 손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녀는 차라리 이 모습이, 이 고통이 더 자신다워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때였다. 조용했던 스튜디오 바깥 복도가 알 수 없는 소란스러움으로 술렁이기 시작했다. 평소라면 그냥 지나쳤을 소음이었지만 그 소란은 점점 커져서 마치 거대한 무언가가 다가오는 듯한 위압감을 풍겼다. 맙소사, 저 차 좀 봐. 누구야 설마? 우리 학교에 학생들의 수군거림이 열린 창문 틈으로 새어 들어왔다. 서연은 마스크를 내리며 의아한 표정으로 창밖을 내다보려 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스튜디오의 낡은 철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열리고 그 소란의 근원지가 모습을 드러냈다. 완벽하게 재단된 다크 그레이 슈트,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빗어 넘긴 머리, 그리고 이 먼지투성이 공간과는 어울리지 않는 값비싼 가죽 구두. 강태준이었. 그는 마치 왕이 누추한 식민지를 시찰하듯 스튜디오 내부를 천천히 훑어보았다. 그의 시선은 먼지 쌓인 조각상들과 지저분한 도구들을 경멸하듯 지나쳐 방금 막 흙구덩이에서 빠져나온 듯한 몰골의 서연에게 정확히 꽂혔다. 그와 함께 들어온 검은 양복의 비서들은 입구에서부터 도열하여 다른 학생들의 접근을 막았다. 스튜디오는 순식간에 절대적인 침묵에 휩싸였다. 서연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그토록 지우려 했던 악몽이 현실이 되어 그녀의 성역을 침범했다. 그녀의 손에 들려있던 사포가 바닥으로 떨어졌다. 탁! 그 소리가 유일한 소음이었다. 그녀의 심장이 목구멍까지 치솟아 격렬하게 고동쳤다. 여긴 어떻게... 그녀의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 태주는 그녀의 초라한 모습과 경악한 표정을 흥미롭다는 듯이 관찰했다. 그날 밤 흰 실크 드레스를 입고 억지로 고고함을 유지하던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지금 그녀는 겁에 질린 작은 짐승처럼 보였다. 그리고 그 모습이 태준을 기묘하게 만족시켰다. 그는 그녀의 두려움을 확인하고 싶었다. 네, 작업실인가? 그가 입을 열었. 그의 목소리는 낮고 평온했지만 그 자체로 공간을 지배했다. 환경이 열악하군. 이런 곳에서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리가 없지. 그는 서연의 작품을 향해 턱짓하며 마치 쓰레기를 보는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 시선은 서연의 심장을 찔렀다. 그것은 그녀의 몸을 훑던 시선보다 더 모욕적이었다. 나가주세요. 서연이 간신히 목소리를 쥐어짰다. 여긴 당신 같은 사람이 올 곳이 아니에요. 그녀는 두려움 속에서도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가 자신의 작품을, 자신의 마지막 자존심을 모욕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애써 감추며 그를 노려보았다. 태주는 그녀의 그 눈빛을 기다렸다는 듯이 희미하게 웃었다. 그 오만한 눈빛, 아직도 그 눈빛이로군. 좋아. 그는 천천히 그녀에게 다가갔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지만 등 뒤에 석고상에 막혔다. 태주는 그녀의 바로 앞에서 멈춰섰다. 값비싼 향수 냄새가 흙먼지 냄새를 짓눌렀다. 내가 왜 왔을 것 같나? 그가 그녀의 귓가에 속삭이듯 물었다. 서연은 숨을 참았다. 우리의 거래는 끝났습니다. 당신은 돈을 냈고 난 약속을 지켰어요. 더 이상 볼 일 없습니다. 그녀는 최대한 단호하게 말하려 했었다. 태주는 마치 재미있는 농담이라도 들은 것처럼 웃었다. 거래가 끝나 이서연 씨, 그건 네가 정하는 게 아니야. 그는 안주머니에서 서류 봉투 하나를 꺼내 그녀의 가슴팍에 툭 던졌다. 서류 몇 장이 그녀의 작업복 위로 떨어졌다. 두 번째 제안이다. 서연은 떨리는 눈으로 서류를 내려다보았다. 그것은 후원 계약서라는 제목을 달고 있었다. 내용은 간단했다. 갑 강태주는 의리서연에게 강남의 최고급 오피스텔을 제공한다. 갑은 을의 남은 학비 전액과 어머니의 향후 치료비 및 생활비 일체를 책임진다. 갑은 을에게 매달 품위 유지비, 명목의 현금과 별도의 신용카드를 제공한다. 그리고 을의 의무 조항은 단 하나였다.
어른갑이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 항상 응해야 한다. 그것은 노예 계약서였다. 이게 뭡니까? 서연의 목소리가 분노로 떨렸다. 태주는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쥐었다. 그 손길에 서연이 움찔했다. 내 재능이 아까워서 그래. 이런 쓰레기장에서 재능을 썩히는 대신 내 옆에서 편하게 작업해. 내가 필요한 건 그냥 네가 내 소유라는 확인뿐이니까. 그는 그녀를 완벽하게 길들이고 싶었다. 그녀의 재능, 그녀의 자존심, 그리고 그녀의 몸까지 모두 자신의 통제하에 두고 싶었다. 그 순간 서연의 머릿속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두려움이 사라진 자리를 뜨거운 분노가 채웠다. 그녀는 태준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다. 싫어. 그녀의 외침이 스튜디오를 울렸다. 당신 돈 필요 없어. 당신이 준 돈으로 이미 난 지옥을 샀어. 2번 다시 당신한테 내 영혼을 팔 생각 없다고. 그녀는 바닥에 떨어진 계약서를 집어들어 태준의 얼굴을 향해 던져버렸다. 종이들이 공중에서 흩날리며 먼지 쌓인 바닥으로 떨어졌다. 학생들과 비서들이 모두 숨을 죽였다. 아무도 감히 강태준의 얼굴에 무언가를 던질 수 없었다. 태준의 얼굴에서 미소가 사라졌다. 그의 눈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방 안의 온도가 몇 도는 내려간 듯했다. 방금 뭐라고 했지? 그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후회할 텐데. 왜 난 이미 그날 밤 내 인생을 후회했어. 서연이 눈물을 머금고 소리쳤다. 그러니까 당장 꺼져. 여긴 내 작업실이야. 내 돈으로 산 당신 같은 쓰레기가 아니라 내 피와 땀이 있는 곳이라고. 당장 나가. 그녀는 흑투성이 손으로 그를 가리켰. 태주는 잠시 그녀를 말없이 응시했다. 그의 턱 근육이 꿈틀거렸다. 그는 자신의 뺨에 튄 작은 흙먼지를 손수건으로 닦아냈다. 좋아. 거절은 그걸로 받아들이지.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하지만 이서연, 넌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곧 알게 될 거야. 넌 네 발로 다시 날 찾아오게 될 거다. 그땐 네가 오늘 던진 이 종이 조각이 아니라 내 영혼을 직접 무릎 꿇고 바치게 될 테니까. 그는 비서들에게 턱짓을 했다. 그들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여 태준이 나갈 길을 텄. 태준은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고 스튜디오를 떠났다. 그가 사라지자 억눌려 있던 공기가 한꺼번에 터져나왔다. 학생들은 경악과 호기심이 뒤섞인 눈으로 서연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녀는 흙먼지 속에서 가쁘게 숨을 몰아쉬었다. 그녀는 그를 거절했다. 그녀는 스스로를 지켜냈다. 하지만 그의 마지막 말은 저주처럼 그녀의 귓가에 맴돌았다. 넌 네 발로 다시 날 찾아오게 될 거다. 그녀는 공포에 질려 떨기 시작했다. 이것은 끝이 아니었다. 이것은 단지 시작일 뿐이었다. 강태준이 폭풍처럼 스튜디오를 떠난 후 그곳에 남겨진 것은 무거운 침묵과 이서연을 향한 수십 개의 복잡한 시선이었다. 학생들은 감히 그녀에게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묻지 못했다. 그들은 방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강력한 재벌 3세가, 그것도 자신들의 먼지투성이 작업 공간에 직접 나타나 한 여학생에게 모욕을 당하고 돌아가는 비현실적인 장면을 목격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 속에서 자신이 이미 이방인이 되었음을 깨달았다. 그녀는 승리자가 아니었다. 거절의 말을 내뱉던 순간에 통쾌함은 잠시였고 이제 그녀의 온몸을 감싼 것은 살얼음판을 딛고 선 듯한 차가운 공포였다. 강태준의 마지막 말, 넌 내 발로 다시 날 찾아오게 될 거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의 표출이 아니라 차갑게 계산된 선전포고였음을 그녀의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을 감추기 위해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애써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바닥에 흩어진 계약서 조각들을 주워 묵묵히 쓰레기통에 쳐넣었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석고상 앞에 섰다. 하지만 그녀의 손은 더 이상 흙의 감촉을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머릿속은 온통 그가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찼다. 그녀는 그날 밤, 그리고 그 다음 날까지 뜬 눈으로 작업실에서 버텼다. 첫 번째 공격은 정확히 이틀 뒤, 그녀가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영역을 향해 날아들었다. 학과 사무실에서 온 차가운 이메일 한 통. 제목은 중요 장학금, 수혜 자격, 재심의 통보였다. 서연은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과수석을 놓친 적이 없는 가장 유력한 전액 장학금 수혜자였다. 그녀는 심장이 내려앉는 것을 느끼며 메일을 열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다. 이서연 학생의 교회 활동 및 품행에 대한 익명의 민원이 다수 접수되어 학교 측은 장학금 지급 규정에 따라 수혜 자격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결정하였음. 품행 불량, 익명의 민원. 그녀는 지난 몇 년간 아르바이트와 작업실, 병원 외에는 그 어떤 교회 활동도 한 적이 없었다. 그것은 명백한 거짓이었다. 그녀는 당장 학과장을 찾아가 항의했다. 언제나 그녀의 재능을 아껴주던 늙은 교수는 그녀의 절박한 얼굴을 마주보지 못했다. 그는 안경알만 연신 닦아대며 곤란한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서연 학생, 나도 안타깝네. 하지만 이건 내 선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야. 위에서, 아주 위에서 직접 내려온 지시일세. 그의 목소리는 공포에 질려 있었다. 교수님,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누가 이런 짓을... 서연이 소리쳤지만 학과장은 그녀의 말을 막았다. 누가 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 그 누군가가 우리 대학의 가장 큰 후원자 중 하나라는 게 중요하지. 미안하네만 이번 학기 장학금은 보류될 수밖에 없네. 서연은 온몸에 피가 빠져나가는 듯한 냉기를 느꼈다. 그녀의 학업이 발목 잡힌 바로 그날 저녁. 두 번째 타격이 그녀의 거주지를 덮쳤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어머니의 안부를 물으며 곰팡이 핀 벽지를 걱정해주던 옥탑방 주인이었다. 하지만 오늘 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가 계단을 오르기도 전에 문을 열고 나와 험악한 얼굴로 그녀를 막아섰다. 방빼, 당장. 그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무슨 말씀이세요? 사장님, 저 다음 달 월세도 미리... 시끄러. 자네가 며칠 전에 월세 이체 날짜를 딱 하루 어겼더군. 계약서 8조 사망에 따르면 임대료를 단 하루라도 연체할 시 임대인은 즉각 계약을 파기할 수 있어. 그는 낡은 계약서를 그녀의 코앞에 흔들어댔다. 그것은 말도 안 되는 트집이었다. 사장님, 그건 제가 아르바이트비가 늦게 들어와서 미리 말씀드렸잖아요. 제발 지금은 안 됩니다. 그녀가 애원했지만 남자의 눈에는 어떤 자비도 없었다. 그는 그녀의 애원을 비웃듯 혀를 찼다. 어디서 사정이야. 이미 늦었어. 오늘 안으로 짐 안 빼면 내가 다 드러내서 길바닥에 버릴 줄 알아. 그의 눈빛에서 서연은 확신했다. 그 역시 위에서 온 압력을 받았거나 혹은 그보다 더 달콤한 제안을 받았을 것이다. 그녀는 더 이상 항변할 힘도 없었다. 그녀는 짐승처럼 쫓겨났다. 그녀의 유일한 안식처였던 작은 옥탑방에서 그녀는 자신의 몇 안 되는 옷가지와 낡은 스케치북이 담긴 캐리어를 끌고 거리로 나왔다. 차가운 도시의 밤바람이 그녀의 뺨을 때렸다. 그녀는 이제 갈 곳이 없었다. 학비는 막혔고 잠잘 곳은 사라졌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는 이 모습을 보일 수 없었다. 그녀의 유일한 희망은 이제 학교 작업실 뿐이었다. 그래, 거기라면 최소한 비바람은 피할 수 있었다. 밤새 작업하며 뜬 눈으로 버티면 될 일이었다. 그녀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 무거운 캐리어를 끌고 비탈길을 올라 다시 학교로 향했다. 하지만 자정 넘어 도착한 조소가 건물은 평소와 달라 스튜디오로 향하는 복도 전체가 막혀 있었고 굳게 닫힌 철문에는 선명한 붉은색 글씨의 폐쇄 명령서가 붙어 있었다. 긴급 안전 점검 결과 심각한 구조적 결함 발견. 아니야. 이럴 리 없어. 그녀는 공고문을 믿을 수 없다는 듯 손으로 더듬었. 어제까지만 해도, 아니,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멀쩡히 사용하던 공간이었다. 그때 순찰을 돌던 경비 아저씨가 손전등을 비추며 다가왔. 학생, 지금 여기서 뭐해? 여기 오늘 낮에 폐쇄됐어. 아무도 못 들어가. 경비는 그녀의 절망적인 얼굴과 발치에 놓인 캐리어를 번갈아 보며 혀를 찼다. 아이고, 쯧쯧. 낮에 아주 난리도 아니었어. 시청이니 구청이니 거기다 웬 높은 양반들 차가 줄줄이 와서 먼지 하나까지 다 뒤지더구만. 이 낡은 건물이 당장 무너질 것처럼 호들갑을 떨더니 결국 이렇게 문을 잠가버렸네. 서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
다리의 힘이 완전히 풀려버렸다. 그녀의 손에서 캐리어 손잡이가 미끄러져 쿵소리를 내며 바닥에 떨어졌다. 그것은 그녀의 세계가 무너져 내리는 소리였다. 장학금, 집, 그리고 그녀의 예술, 그녀의 영혼이 담긴 작업실, 그녀의 삶을 지탱하던 모든 것이 불과 사흘 만에 완벽하게 파괴되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것은 강태준의 보이지 않는 손이 조작한 치밀하고 잔인한 함정이었다. 그는 그녀를 거절할 수 없도록 그녀가 가진 모든 도피처와 자존심을 하나씩 체계적으로 부수고 있었다. 그녀가 오직 자신에게만 기울 수 있도록 그녀를 완벽하게 고립시키고 있었다. 그녀는 텅 빈 캠퍼스 벤치에 망연자실한 채 앉아 있었다. 그녀는 이제 무엇을 해야 하는가? 어디로 가야 하는가? 그때 그녀의 낡은 스마트폰이 주머니 속에서 희미하게 진동했다. 저장되지 않은, 그러나 이상하게도 정돈된 느낌의 번호였다. 그녀는 마치 홀린 사람처럼 떨리는 손으로 통화 버튼을 눌렀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로 들려온 것은 강태준의 목소리가 아니었다. 그보다 더 차갑고 기계적인 김비서의 목소리였다. 이서연 씨, 날씨가 많이 춥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어떤 감정도 실려있지 않았다. 부회장님께서는 이서연 씨의 재능을 여전히 아끼고 계십니다. 불필요한 고집은 때로 자신을 더 큰 불행으로 밀어넣기도 합니다. 김비서는 잠시 말을 멈췄다. 서연은 숨조차 쉴 수 없었다. 부회장님께서 아직 기다리고 계십니다. 차를 보낼까요? 그것은 질문의 형식을 띤 거부할 수 없는 명령이었다. 서연은 굳게 닫힌 스튜디오의 철문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꿈이 갇혀버린 곳. 그녀는 천천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뺨 위로 뜨거운 눈물 한 줄기가 흘러내렸다. 그녀는 완벽하게 패배했다. 어디로 가면 됩니까? 김비서가 보낸 검은색 세단은 소리 없이 이서연 앞에 멈춰섰다. 차 문이 열리고 정중하지만 기계적인 몸짓으로 김비서가 그녀를 맞이했다. 서연은 낡은 캐리어를 든 채 망설였다. 하지만 그녀에게는 다른 선택지가 없었다. 그녀가 차에 오르자 문이 무겁게 닫혔다. 그것은 그녀의 과거와 그녀가 알던 세상으로부터 그녀를 격리하는 소리였다. 차 안은 완벽하게 방음되어 바깥 세상의 소음이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녀가 방금 전까지 서 있던 차가운 거리는 마치 다른 차원의 풍경처럼 유리창 너머로 멀어져 갔다. 김비서는 운전석 칸막이 너머에 앉아 있었고 그녀는 넓고 호화로운 뒷좌석에 홀로 남겨졌다. 그녀는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 묻지 않았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었다. 지옥의 또 다른 이름, 강태준이었다. 차는 청강그룹 본사의 지하 주차장, 그 중에서도 가장 깊숙한 곳에 전용 엘리베이터 앞에 섰다. 그들은 복잡한 보안 절차를 거쳐 최고층에 위치한 부회장실로 향했다. 그가 스튜디오에 나타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되는 그의 성역, 그의 왕국이었다. 거대한 집무실의 문이 열리자 서연은 숨이 멎는 듯했다. 강태준은 거대한 통유리창을 등지고 앉아 도시의 야경을 발 아래에 둔 채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쫓겨난 캐리어를 끌고 먼지에 절어 엉망이 된 모습으로 들어서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감정도 떠오르지 않았다. 그는 분노하지도 기뻐하지도 않았다. 그는 단지 자신이 설정한 대로 모든 것이 정확하게 흘러가는 것을 확인하는 엔지니어처럼 보였다. 결국 왔군. 그가 입을 열었다. 그의 목소리는 차가웠다. 네가 거절했던 것보다 조건이 조금 더 나빠졌다는 걸 알려줘야겠어. 그는 책상 위에 서류철을 턱짓으로 가리켰다. 김 비서가 그 서류철을 집어들어 서연의 앞에 펼쳐 보였다. 제목은 개인 수행비서 및 특별보좌역 채용 계약서였다. 그것은 후원 계약서보다 훨씬 더 교묘하고 악랄했다. 월 급여 항목에는 그녀가 평생 만져볼 수도 없는 거액이 적혀 있었지만 그것은 믿기에 불과했다. 조항들은 그녀의 모든 것을 올가매는 덫이었다. 의리서연은 갑 강태준의 지시에 24시간 응할 의무를 진다. 을의 거주지는 갑이 지정하는 장소로 한정한다. 을은 갑의 허가 없이 사적인 만남이나 연락을 할 수 없. 을은 업무상 업무의 범위는 갑이 정의야 말게 된 모든 사실에 대해 평생 비밀을 유지해야 하며
위반 시 모든 민영사상 책임을 진다. 그것은 노예 계약서였다. 그녀의 남은 학업, 어머니의 치료비는 복지 혜택이라는 항목으로 묶여 있었고 그 모든 것은 그녀가 이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때만 제공된다고 명시되어 있었다. 서연은 텅 빈 눈으로 그 글자들을 읽어 내려갔다. 그녀는 웃음이 나오려 했지만 입꼬리가 경련할 뿐이었다. 서명해. 태준이 명령했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의 마지막 자존심이 무너지는 순간을 놓치지 않으려는 듯이 서연은 펜을 집어들었다. 그녀의 손은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모든 것을 포기한 자의 차가운 침묵만이 그녀를 감쌌다.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적었다. 연. 그녀가 마지막 획을 긋는 순간 태주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그 미소는 아주 짧았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에게 다가왔다. 그리고 그녀의 턱을 들어올려 자신과 눈을 맞추게 했다. 이제 알겠나? 이서연 그가 속삭였다. 내 눈, 내 몸, 내 시간, 그리고 네가 가진 그 보잘것없는 재능까지도 이제 전부 내 거야. 그는 그녀의 낡은 캐리어를 발로 툭 찼다. 그 쓰레기들은 치워. 김 비서가 널 새 것처로 안내할 거다. 그리고 깨끗하게 씻어. 오늘 밤부터 넌 내 펜트하우스로 출근해야 하니까. 서연의 새로운 집은 청강그룹 본사 근처의 최고급 주상복합 아파트였다. 강태준의 펜트하우스가 내려다 보이는 곳이었다. 그곳은 완벽하게 꾸며져 있었다. 그녀가 입을 최고급 의상들, 새로운 화장품, 심지어 최신형 스마트폰까지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었다. 그녀의 낡은 폰과 옷까지는 김 비서에 의해 폐기되었다. 그녀는 마치 잘 만들어진 인형처럼 주어진 지시대로 움직였다. 그녀는 몇 시간 동안 욕조에 몸을 담그고 그들이 준비한 향기로운 오일로 몸을 씻었다. 그녀는 그들이 고른 부드러운 실크 잠옷을 입었다. 그녀의 모든 저항은 사라졌고 텅 빈 껍데기만 남아 명령을 기다렸다. 그날 밤 정확히 10시 검은색 차가 다시 그녀를 태우러 왔다. 이번에 그녀가 도착한 곳은 그날 밤에 끔찍한 기억이 서린 태준의 펜트하우스였다. 하지만 그는 그녀를 침실로 데려가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자신의 거대한 서재로 이끌었다. 서재는 집무실보다 더 거대했고 한쪽 벽면은 책으로, 다른 쪽 벽면은 도시의 야경으로 채워져 있었다. 태주는 그녀를 자신의 책상 맞은편에 있는 작은 소파에 앉혔다. 여기 앉아. 그것이 그의 첫 번째 명령이었다. 서연은 묵묵히 그 자리에 앉았다. 태주는 자신의 책상으로 돌아가 서류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그는 더 이상 그녀에게 말도 걸지 않았고 눈길도 주지 않았다. 서재 안에는 오직 그가 종이를 넘기는 소리와 펜이 서류에 서명하는 소리, 그리고 도시의 희미한 소음만이 맴돌았. 서연은 자신이 왜 여기 앉아 있어야 하는지 알 수 없었다. 그는 그녀를 원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는 단지 그녀가 그곳에 있기를 원하는 것 같았다. 그녀는 소파에 꼿꼿하게 앉아 숨을 죽였다. 1시간이 지나고 2시간이 지났다. 그녀는 미동도 하지 않았다. 새벽 2시가 가까워졌을 때 태주는 비로소 펜을 놓았다. 그는 지친 기색 없이 의자에 깊숙이 기댔다. 그리고 어둠 속에서 오랫동안 그녀를 응시했다. 서연은 그의 시선을 피하지 않았다. 그녀의 눈은 이제 텅 비어 그 어떤 저항의 불꽃도 남아있지 않았다. 태주는 그 텅 빈 눈을 바라보았다. 그가 그토록 원했던 굴복이었다. 그녀는 이제 완벽하게 그의 소유였다. 그런데 왜일까? 그는 그날 밤 스튜디오에서 그의 얼굴에 계약서를 던지던 분노와 삶으로 가득 차 있던 그 눈빛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승리했지만 동시에 무언가 중요한 것을 잃어버린 듯한 기묘한 공허함을 느꼈다. 나가봐. 그가 차갑게 말했다. 서연은 인형처럼 일어나 인사하고 소리 없이 서재를 빠져나왔다. 김 비서가 복도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다시 차를 타고 자신의 새로운 집으로 돌려보내졌다. 그날 이후 매일 밤이 반복되었다. 10시 정각 그녀는 펜트하우스로 출근했다. 어떤 날은 그가 그녀를 거칠게 안았고 어떤 날은 그저 서재에 그녀를 앉혀두고 일만 했다.
그는 그녀에게 말을 걸지 않았고 그녀 또한 입을 열지 않았다. 그녀는 그의 기묘한 집착의 대상이자 그의 완벽한 소유물을 증명하는 전리품이 되어갔다. 그녀의 삶은 화려한 금박을 두른 거대한 새장 속에 완벽하게 갇혀버렸다. 이서연의 삶은 이제 완벽하게 두 개로 나뉘었다. 낮에는 강남의 호화로운 아파트에서 눈을 떴고 밤에는 지옥과도 같았던 강태준의 펜트하우스로 출근했다. 그녀의 집은 금빛으로 칠해진 새장이었다. 그녀가 입는 모든 옷, 그녀가 먹는 모든 음식, 그녀가 읽는 책까지도 모두 강태준의 비서실을 통해 결정되었다. 그녀의 취향은 말살당했다. 그녀는 더 이상 낡은 작업복을 입지 않았다. 매일 아침 스타일리스트가 방문해 그녀를 강태준의 여자라는 역할에 맞게 꾸몄다. 차갑고 우아하며 값비싼 옷들이었다. 그녀는 거울 속에 비친 낯선 여자를 매일 마주했다. 그 여자는 아름다웠지만 이서연의 영혼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그녀는 강태준이라는 조각가가 빚어낸 차가운 대리석상에 불과했다. 그녀의 낡은 휴대폰은 진작에 폐기되었다. 새로 주어진 스마트폰에는 오직 3개의 번호만 저장되어 있었다. 강태준, 김비서, 그리고 24시간 대기하는 전담 운전기사. 그녀는 세상과 완벽하게 고립되었다. 어머니가 계신 병원에는 매달 거액의 치료비가 자동으로 이체되었지만 그녀는 직접 전화를 걸거나 방문할 수 없었다. 그것이 계약 조건이었다. 이상하게도 강태준은 그녀가 학교에 가는 것을 막지는 않았다. 아니, 오히려 허락했다. 장학금 문제는 해결되었고 폐쇄되었던 조소과 스튜디오는 안전점검 완료라는 명목하에 일주일 만에 다시 문을 열었다. 그녀가 캠퍼스로 돌아가자 모든 것이 변해 있었다. 그녀는 더 이상 흙먼지 투성이의 가난한 학생이 아니었다. 그녀는 매일 아침 검은색 세단을 타고 등교했다. 운전기사가 차문을 열어줄 때마다 주변 학생들의 시선이 그녀에게 집중되었다. 그들의 눈에는 경외, 질투, 그리고 약간의 공포가 뒤섞여 있었다. 그녀가 입은 코트 한 벌이 그들의 1년치 등록금보다 비싸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다. 그녀는 캠퍼스 안에 이방인이었다. 서연은 그들의 시선을 내서 무시하며 스튜디오로 향했다. 그녀는 다시 흙을 만지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가 작업대 앞에 서자마자 동기들이 슬금슬금 그녀의 주변을 피했다. 그녀는 투명 인간이거나 혹은 만져서는 안 될 위험한 존재가 되어 있었다. 그녀는 홀로 남아 차가운 점토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서연아,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그녀의 등 뒤에서 들려왔다. 유일하게 그녀에게 말을 걸어준 사람이었다. 같은 과 동기인 민혁이었다. 그는 한때 그녀의 재능을 진심으로 응원해주던 몇 안 되는 친구 중 하나였다. 정말 너 맞아. 요즘 너에 대한 소문이. 서연은 화들짝 놀라 그를 돌아보았다. 민혁아. 그녀의 목소리가 딱딱하게 굳었다. 계약서의 조항이 그녀의 뇌리를 스쳤다. 갑의 허가 없는 사적인 만남 금지. 그녀는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쳤다. 나한테 말 걸지 마. 나 바빠. 그녀의 목소리는 그녀가 의도했던 것보다 훨씬 더 차갑게 나갔다. 민혁은 그녀의 냉담한 반응에 상처받은 듯했다. 서연아, 무슨 일이야? 그날 그 남자, 강태준 부회장 맞지? 그 사람이 너한테 무슨 짓을... 그가 걱정스러운 마음에 그녀의 팔을 붙잡으려 손을 뻗는 순간이었다. 서연은 마치 전기에 감전된 것처럼 그의 손을 뿌리쳤다. 만지지 마. 그녀의 날카로운 비명에 스튜디오 안의 모든 시선이 다시 집중되었다. 그리고 그녀는 보았다. 스튜디오 입구에서 그녀의 운전기사가 이쪽을 무표정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을. 그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서연은 온몸에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그는 감시자였다. 미안해. 나중에 얘기해. 그녀는 그 말을 내뱉고 황급히 스튜디오를 뛰쳐나왔다. 그날 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평소보다 훨씬 더 차가웠다. 강태준은 서재가 아닌 거실에 있었다. 그는 위스키 잔을 든 채 통유리창 밖에 펼쳐진 야경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는 서연이 들어오는 소리에도 뒤돌아보지 않았다. 오늘 재미있었나? 그의 목소리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서연은 숨을 죽였다. 무슨 말씀이신지.
학교. 그가 천천히 돌아섰다. 그의 눈은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고 있었다. 내 돈으로 다니는 학교 생활이 즐겁냐고 물었다. 그는 테이블 위에 놓인 태블릿을 그녀에게 밀었다. 화면에는 낮에 스튜디오에서 찍힌 사진이 떠 있었다. 민혁이 그녀의 팔을 잡으려 손을 뻗는 바로 그 순간이었다. 누구지? 태준이 그녀의 앞으로 천천히 다가왔다. 그냥 같은 과 동기예요. 오해가. 내가 그걸 물었나? 그놈이 누구냐고 물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분노가 실려 있었다. 그것은 서연이 처음 보는 이성을 잃은 듯한 모습이었다. 내 몸은 내 거야. 내 허락 없이는 그 누구도. 심지어 네 머리카락 한 올도 건드릴 수 없어. 잊었나? 그는 그녀의 어깨를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의 손아귀 힘이 너무나도 강해 서연은 고통으로 신음했다. 아파요. 아파. 감히 내 소유물에 손을 대려 한 그놈 손목을 부러뜨리지 않은 것만 해도 다행인 줄 알아. 그가 으르렁거렸다. 그의 질투는 상식을 벗어난 병적인 집착이었다. 그는 그녀를 벽으로 몰아붙였다. 그녀의 등이 차가운 대리석에 부딪혔다. 그는 그녀의 턱을 붙잡아 강제로 자신을 보게 했다. 왜지 내가 모든 걸 줬는데 넌 아직도 그 쓰레기 같은 과거를 그리워하는 건가? 그놈이 나보다 나아 보였어. 그의 눈동자가 격렬하게 흔들리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 순간 서연은 보았다. 조각가의 날카로운 관찰력이. 그가 애써 감추고 있던 두려움의 실체를 꿰뚫어 보았다. 그는 분노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그녀의 시선이 그의 눈에 고정되었다. 두려우세요. 그녀도 모르게 그 말이 입 밖으로 튀어나왔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말 자체는 칼처럼 날카로웠다. 강태준의 모든 동작이 그 자리에서 멈췄다. 그녀를 쥐고 있던 손의 힘이 순간적으로 풀렸다. 그의 눈에 스친 것은 당혹감이었다. 완벽한 포식자의 얼굴에 나타난 균열. 뭐라고 그가 되물었다. 그의 목소리는 낮아졌지만 그 안에는 위험한 살기가 감돌았다. 지금 네가 무슨 말을 짓거리는지 알고 있나? 서연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기묘한 확신을 느꼈다. 당신은 무서운 거예요. 그녀가 숨을 몰아쉬며 속삭였다. 내가 당신이 아닌 다른 누군가를 보는 게, 내가 당신의 통제에서 벗어나는 게, 아니, 내가 당신을 떠나는 게. 그 말은 금기어였다. 떠난다는 말. 그 말이 태준의 이성의 끈을 완전히 끊어버렸다. 그는 분노에 찬 야수처럼 소리쳤다. 닥쳐. 그는 손에 들고 있던 위스키 잔을 벽난로에 집어던졌다. 와장창. 유리 깨지는 소리가 거실을 울렸다. 그는 서연의 목을 조르듯이 다가왔지만 그녀를 건드리지 못했다. 대신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다. 잔을 쥐고 있던 손에서 피가 흐르고 있었다. 깨진 유리 파편이 밝힌 것 같았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했지만 그의 숨소리는 거칠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한 속내를 이 보잘것없는 여자에게 들켜버렸다. 그것은 그녀가 발견한 첫 번째 균열이었다. 강태준. 모든 것을 가진 남자. 모든 것을 통제하는 남자. 그는 완벽하지 않았다. 그는 상처받았고 불안정했으며 버려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하는 상처 입은 아이에 불과했다. 서연은 그날 밤 자신의 감시자가 자신보다 훨씬 더 절박한 죄수일지도 모른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그날 밤 거실에서 벌어진 격렬한 충돌 이후 강태준과 이서연 사이에는 얼음장 같은 정적이 흘렀다. 태준은 그녀를 펜트하우스로 부르지 않았다. 며칠 동안 그는 마치 그녀의 존재를 잊은 듯했다. 하지만 서연은 그것이 끝이 아님을 알았다. 그녀의 아파트를 감시하는 검은색 세단은 사라지지 않았고 김비서로부터 오는 지시사항들은 오히려 더 촘촘해졌다. 그녀의 일거수일투족은 분 단위로 보고되고 있었다. 그녀가 스튜디오에서 누구와 몇 분간 대화했는지, 식당에서 무엇을 주문했는지, 심지어 어떤 책을 펼쳤는지까지. 그는 그녀를 물리적으로 멀리했지만 그의 통제는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어 그녀의 발목을 더욱 강하게 올가매고 있었다. 그것은 그녀의 통찰력에 대한, 그녀가 감히 자신의 내면을 꿰뚫어 보려 한 것에 대한 형벌이었다. 태준은 일에 미친 듯이 몰두했다. 그는 청강그룹의 임원들을
한계까지 밀어붙였고 사소한 실수 하나에도 불호령을 내렸다. 그는 자신의 완벽한 통제력에 생긴 미세한 균열을 인정할 수 없었다. 특히 그 균열을 자신이 돈으로 산 그 보잘것없는 여대생이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견딜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나약함을 혐오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 일주일째 이어지던 밤, 그날은 태준에게 있어 특별히 잔인한 날이었다. 이사회의 격렬한 반대에 부딪혔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해외 인수합병건이 막판에 틀어졌다.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그를 무너뜨린 것은 달력에 표시된 작은 숫자였다.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그의 어머니가 그를 버리고 떠난 날이었다. 그날 밤 서연은 자신의 아파트에서 억지로 책장을 넘기고 있었다. 자정이 넘은 시각 그녀의 스마트폰이 광적인 소리를 내며 울렸다. 발신인은 강태준이었다. 그녀가 계약 이후 처음으로 그에게서 직접 받은 전화였다. 그녀의 심장이 불안하게 요동쳤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받았다. 여보세요. 수화기 너머에서는 아무 말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거친 숨소리와 얼음이 잔에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왔다. 부회장님, 그녀가 조심스럽게 다시 불렀다. 잠시 후 평소의 그가 아닌 완전히 낯선 목소리가 들려왔다. 와, 단 한마디. 그것은 명령이었지만 그 안에는 억눌린 고통과 분노가 뒤섞여 있었다. 10분 뒤 그녀는 어김없이 펜트하우스에 도착했다. 하지만 그녀를 맞이한 것은 평소에 냉정하고 정돈된 공간이 아니었다. 거실은 재앙이 휩쓸고 간 듯했다. 값비싼 위스키 병들이 바닥에 나뒹굴었고 소파 쿠션은 찢어져 있었으며 벽난로 근처에는 그날 밤 깨진 유리 조각들이 여전히 치워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 혼돈의 중심에 강태준이 있었다. 그는 넥타이를 반쯤 풀어헤치고 셔츠 단추를 몇 개나 푼 채 바닥에 주저앉아 있었다. 그의 앞에는 빈 술병이 가득했다. 그가 그토록 중시하던 완벽한 통제력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머리를 감싸쥔 채 짐승처럼 낮은 신음을 내뱉고 있었다. 서연은 문 앞에 얼어붙었다. 그녀가 알던 강태준이 아니었다. 그는 위험해 보였지만 동시에 처참할 정도로 무너져 있었다. 저를 부르셨습니까? 그녀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태준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은 술기운과 분노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다. 그는 초점 없는 눈으로 그녀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너도. 그가 쉰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너도 결국 떠날 거지. 그는 그녀를 이서연으로 인식하는 것인지 혹은 과거의 유령과 겹쳐보는 것인지 불분명했다. 다들 그랬어. 완벽하지 않으면 다들 날 버렸어. 그녀도. 그의 목소리가 절망으로 갈라졌다. 서연은 본능적으로 뒷걸음질 치려했다. 술에 취한 남자의 폭력성은 예측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녀는 움직일 수 없었다. 그녀는 지금 자신의 인생을 파괴한 괴물의 가장 연약한 민낯을 목격하고 있었다. 아버지는 날 도구로만 봤지. 단 한 번도 실수해선 안 되는 완벽한 후계자. 그게 내가 존재해야 하는 이유였어.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서려다 다시 주저앉았다. 그는 깨진 유리 조각을 무신경하게 손으로 쓸었다. 어머니는 그 압박을 견디지 못했어. 그의 입가에 비웃음인지 울음인지 모를 표정이 스쳤다. 그 여자는 내 완벽함이 아니라 자신의 자유를 원했지. 그래서 떠났어. 내 생일날 아주 완벽하게. 그의 고백은 날카로운 파편이 되어 서연의 심장에 박혔다. 이것이 그가 그토록 완벽함에 집착하고 버려지는 것을 병적으로 두려워했던 이유였다. 그의 모든 잔인함과 통제욕은 사실 거대한 상처를 감추기 위한 뒤틀린 방어기제에 불과했다. 그녀는 그를 증오했다. 그녀는 그가 자신에게 저지른 짓을 결코 용서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 순간 그녀의 증오 위로 더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이 피어올랐다. 그것은 동정이 아니었다. 그것은 차라리 예술가로서의 잔인한 이해, 일종의 불필요한 공감이었다. 그녀는 이 남자가 얼마나 철저하게 고장나버렸는지 그 비극의 구조를 완벽하게 이해해버렸다. 해주는 바닥에 흩어진 유리 조각 위로 손을 짚었다. 짧은 신음과 함께
그의 손바닥에서 피가 배어나오기 시작했다. 그는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듯 멍하니 자신의 손에서 흐르는 피를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 모습에 서연은 자신도 모르게 움직였다.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른 채 그에게 다가가 그의 손목을 조심스럽게 붙잡았다. 그는 놀란 듯 그녀를 올려다봤지만 술에 취해 그녀를 뿌리칠 힘이 없었다. 서연은 그를 부축해 소파로 옮겼다. 그는 인형처럼 그녀의 손길에 순순히 따랐다. 그녀는 욕실에서 구급상자를 가져왔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앉아 그의 손바닥에 박힌 작은 유리 조각을 핀셋으로 조심스럽게 빼내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길은 차가웠. 어떤 온정이나 연민도 담겨있지 않았다. 그것은 가노라기보다는 부서진 기계를 수리하는 것에 가까운 행위였다. 태주는 몽롱한 시선으로 자신의 상처를 치료하는 그녀의 얼굴을 내려다보았다. 그녀의 긴 속눈썹, 굳게 담은 입술. 그녀는 두려워하고 있었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그녀는 그를 경멸하고 있었지만 그를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 그녀는 그냥 그곳에 있었다. 소독약이 상처에 닿자 그가 미간을 찌푸렸다. 하지마. 그가 술에 취한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그는 그녀의 손길이 멈출까봐 두려운 아이처럼 남은 손으로 그녀의 팔목을 약하게 움켜쥐었다. 아무데도 가지마. 서연의 손길이 잠시 멈췄다. 그녀는 그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오만하고 잔인했던 재벌 3세의 가면은 사라지고 버림받는 것이 두려워 낯선 이의 옷자락을 붙잡는 외로운 아이의 얼굴만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대신 묵묵히 그의 손에 붕대를 감았다. 그녀는 상처 치료를 마친 뒤 침실에서 담요를 가져와 그의 몸 위에 덮어주었다. 그는 이미 지쳐 잠이 든 듯했다. 그녀는 잠든 그의 곁에 잠시 서 있었다. 이 남자는 그녀의 삶을 망가뜨린 가해자였다. 하지만 동시에 그 자신도 벗어날 수 없는 과거의 피해자였다. 이 지독한 이해가 그녀를 더욱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그녀는 그를 떠나고 싶었지만 이제 그녀는 그의 가장 깊은 약점을 알아버렸다. 그녀가 그를 증오하는 것만큼이나 그는 그녀의 존재를 필요로 하게 되었다. 그날 밤 두 사람의 역학관계는 다시 한번 그리고 돌이킬 수 없이 변했다. 그의 집착은 통제에서 절박한 의존으로 그 형태를 바꾸기 시작했다. 그날 밤 강태준의 가장 깊은 상처를 목격한 이후 이서연은 자신이 주게 된 것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그것은 힘이 아니었다. 그것은 더 무거운 족수였다. 그녀는 이제 그의 약점을 아는 유일한 증인이 되었고 그 사실이 그를 더욱 예측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그는 며칠간 그녀를 부르지 않았다. 굴욕감과 수치심에 휩싸인 맹수처럼 그는 자신의 상처를 핥으며 스스로를 격리했다. 하지만 그의 집착은 이미 통제를 넘어선 의존으로 변질되어 있었다. 그는 그녀의 부재를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떠날지도 모른다는 공포는 어머니에게 버림받았던 그날의 공포와 정확히 일치했다. 결국 나흘째 되던 날 밤 그는 다시 그녀를 불렀다. 펜트하우스의 공기는 그 어느 때보다 차가웠지만 그는 더 이상 그녀를 거칠게 다루지 않았다. 대신 그는 그녀를 서재에 앉혀두고 아무 말 없이 그녀를 지켜보며 일했다. 그의 시선은 편집중적으로 변해 있었다. 그녀가 작게 손가락을 움직이거나 시선을 창밖으로 돌릴 때마다 그는 펜을 멈추고 그녀를 응시했다. 그는 그녀가 육체적으로 그곳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했다. 그는 그녀의 정신마저 완벽하게 소유하고 싶어 했다. 시간은 흘러 이서연의 마지막 학기가 끝나가고 있었다. 그녀가 모든 것을 포기하기 전부터 준비해왔던 졸업작품 전시회가 다가왔다. 그것은 그녀의 지난 4년을 증명하는 그녀의 영혼이 담긴 마지막 파편이었다. 그녀는 거의 완성된 자신의 조각상 앞에 섰다. 그것은 차가운 금속과 깨진 대리석으로 만들어진 날개가 꺾인 채 새장 속에 갇힌 형상이었다. 전시회 당일 서연은 자신이 입고 있는 값비싼 드레스가 마치 가시처럼 느껴졌다. 태준이 보낸 스타일리스트가 그녀를 완벽하게 꾸몄지만 그녀는 자신이 작품 옆에 전시된 또 하나의 상품처럼 느껴졌다. 그녀는 스튜디오에서의 굴욕적인 만남 이후 처음으로 많은 사람 앞에 서게 되었다.
그녀의 이름 앞에는 이미 강태준의 여자라는 보이지 않는 꼬리표가 붙어 있었다. 갤러리는 교수들과 학생들, 그리고 몇몇 비평가들로 붐볐다. 서연의 작품은 단연 눈에 띄었다. 그 안에 담긴 고통과 절망의 깊이가 사람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사람들은 작품의 기술적 완성도에 감탄하면서도 작가의 의도를 궁금해하며 수군거렸다. 서연은 애써 그들의 시선을 피하며 작품 옆에 서 있었다. 그때 갤러리 입구가 소란스러워졌다. 모든 소음이 순간적으로 멎었다. 강태준이 들어서고 있었다. 그는 이런 공개적인 장소에, 특히 이런 하찮은 대학 전시회의 모습을 드러낼 인물이 아니었다. 그의 등장은 그 자체로 하나의 선언이었다. 그는 완벽한 턱시도 차림으로 갤러리를 둘러보며 곧장 서연이 있는 곳으로 향했다. 그는 다른 작품들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그는 서연의 조각상 앞에 멈춰섰다. 그는 세 장에 갇힌 그 형상을 오랫동안 바라보았다. 그는 그것이 그녀 자신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세 장을 만든 것이 자신이라는 것을 정확히 알았다. 그의 입가에 알 수 없는 미소가 스쳤다. 훌륭하군. 내 고통이 아주 잘 표현됐어. 그의 잔인한 칭찬에 서연이 입술을 깨물었을 때였다. 또 다른 인물이 갤러리 안으로 들어섰. 태준의 등장과는 다른 종류의 위압감이었다. 우아하고 차가우며 모든 것을 압도하는 존재감. 한미 그룹의 총수이자 태준의 약혼녀 한유라였다. 그녀는 태준과 어울리는 순백의 드레스를 입고 있었고 그녀의 미소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한유라는 태준의 옆에 서서 마치 제 것이라도 되는 듯 자연스럽게 그의 팔에 자신의 손을 얹었다. 태준 씨, 이런 누추한 곳까지 행차하실 줄은 몰랐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비단처럼 부드러웠지만 그 안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그녀는 서연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다. 그것은 경멸 그 자체였다. 아, 유라가 조각상을 바라보며 과장되게 감탄했다. 이게 그 작품이군요. 그녀는 서연을 향해 돌아섰. 모든 이목이 집중된 그곳에서 이서연 씨, 맞죠? 태준 씨가 요즘 공들여 후원한다는 그 재능 있는 학생. 후원이라는 단어에 그녀는 특별히 힘을 주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굳어 있었다. 유라의 공격은 이제 노골적으로 변했다. 그래서 이 작품은 얼마에 파실 건가요? 그녀가 지갑을 여는 신용을 하며 물었다. 아니면 태준 씨가 이미 값을 치렀나? 그 몸값이랑 같이 세트로. 그 말은 갤러리 안에 폭탄처럼 터졌다. 사람들의 경악, 어린 숨소리와 수군거림이 파도처럼 밀려왔다. 서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다. 이것은 그녀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모욕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영혼이 발가벗겨진 채 군중 앞에 내던져진 기분이었다. 서연이 무너지기 직전 그녀의 곁에 서 있던 강태준이 움직였다. 그는 유라의 손을 자신의 팔에서 거칠게 떼어냈다. 그의 얼굴은 분노로 굳어 있었다. 하지만 그 분노는 서연을 향한 것이 아니었다. 한유라, 그의 목소리는 맹수의 으르렁거림처럼 낮고 위협적이었다. 말 조심해. 그가 유라의 눈을 똑바로 노려보며 말했다. 네가 지금 모욕한 건 내 사람이야. 내 사람. 그 단어는 약혼녀의 뺨을 후려친 것과 같았다.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 그것은 자신의 소유물에 감히 손을 댄 자에 대한 경고였다. 한유라의 얼굴이 분노로 일그러졌다. 그녀가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이런 공개적인 굴욕을 당해본 적이 없었다. 강태준, 지금 이깟 계집애 하나 때문에 나한테 그녀가 소리치려는 순간 갤러리 입구에서 더 무거운 목소리가 들려왔다. 거기까지 해라. 청강그룹의 총수, 강태준의 아버지, 강 회장이었다. 그는 두 명의 비서를 대동한 채 모든 상황을 꿰뚫어보는 듯한 차가운 눈으로 아들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등장은 이 사태가 단순한 치정 싸움이 아님을 의미했다. 그는 한유라에게 짧게 고개를 끄덕여 예를 표한 뒤 태준에게 턱짓했다. 나와. 얘기 좀 하자. 그날 밤 청강그룹 본사 회장실의 공기는 얼어붙어 있었다. 강 회장은 아들이 보는 앞에서 한유라 측에 직접 전화를 걸어 사과했.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그는 태준에게 서류철 하나를 집어던졌다. 네가 무슨 짓을 했는지
알기나 하나. 그것은 청강그룹과 한미그룹의 합병계약서 초안이었다. 이 결혼은 단순한 혼사가 아니야. 두 그룹의 명운이 걸린 거래다. 그런데 네가 고작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모든 걸 망쳐놨어. 강 회장의 목소리는 분노조차 담겨있지 않아 더욱 섬뜩했다. 태주는 굳은 표정으로 아버지를 마주보았다. 그 여자는 단순한 계집애가 아닙니다. 그럼 뭐지? 네가 사랑이라도 한다는 건가? 강 회장이 코웃음을 쳤다. 사랑. 우리 가문에 그런 단어는 없어. 오직 거래와 소유만 있을 뿐이다. 넌 내 장난감을 잘못 골랐어. 강 회장은 자리에서 일어나 아들 앞에 섰다. 그는 태준보다 키가 작았지만 그 위압감은 산과 같았다. 선택해라. 그가 차갑게 말했다. 그 장난감을 버리고 청강그룹의 후계자 자리를 지키든가 아니면 그 계집애를 끌어안고 내 눈앞에서 영원히 사라지든가. 그것은 아버지의 최후 통첩이었다. 그의 모든 것. 그가 태어나서부터 교육받고 살아온 이유인 청강을 버리라는 것이었다. 태준의 머릿속에서 수만 가지 계산이 돌아갔다. 이성적으로는 답이 정해져 있었다. 이서연 하나와 대한민국 최고의 제국을 바꿀 수는 없었다. 그는 그녀를 버려야 했. 그는 아버지를 바라보았다. 자신을 오직 후계자라는 도구로만 보았던 남자. 그는 한유라를 떠올렸다. 자신과 똑같이 감정 없이 거래를 위해 움직이는 여자. 그리고 그는 이서연을 떠올렸다. 자신의 얼굴에 계약서를 던지던 오만한 눈, 자신의 상처를 묵묵히 치료해주던 그 차가운 손길,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를 버리고 떠나던 어머니의 뒷모습이 떠올랐다. 떠난다. 버려진다. 그 두 단어가 그의 이성을 마비시켰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서연을 버리라고 했다. 만약 그가 이서연을 버린다면 그녀는 정말로 떠날 것이다. 그를 경멸하며 두 번 다시 돌아보지 않을 것이다. 그 상상만으로도 그는 숨이 막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뒤틀린 집착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태조는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두려움으로 선택을 내렸다. 생각할 시간을 주십시오. 그가 간신히 말했다. 강 회장은 그의 흔들리는 눈을 꿰뚫어 보았다. 좋다. 내일까지다. 태주는 회장실을 비틀거리며 빠져나왔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는 선택의 기로에 섰다. 그는 차를 몰아 이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는 그녀를 봐야 했다. 자신이 모든 것을 버릴 수도 있을 만큼 그녀가 가치 있는 존재인지 아니면 그저 자신의 나약함이 만들어낸 환상인지 확인해야만 했다. 강 회장과의 격렬한 대립이 끝난 후 강태주는 비틀거리며 회장실을 빠져나왔다. 그의 머릿속은 태어나서 처음으로 완벽한 혼돈에 휩싸여 있었다. 청강이라는 거대한 제국. 그것은 그의 정체성이자 존재 이유 그 자체였다. 아버지가 제시한 선택지는 사실 선택이 아니었다. 그것은 자신의 팔다리 중 하나를 스스로 잘라내라는 명령과 같았다. 그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려 했었다. 이서연, 가난한 여대생, 그의 돈으로 산 장난감. 그녀를 버리는 것은 간단해야 했다. 이미 수많은 거래에서 더 큰 이익을 위해 불필요한 것들을 정리해왔다. 그녀 역시 그 불필요한 것 중 하나여야 했다. 하지만 그의 이성이 그렇게 명령할수록 그의 심장은 버림받은 아이처럼 격렬하게 저항했다. 아버지는 그에게 이서연을 버리라고 했다. 그 단어,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방아쇠였다. 그가 이서연을 버린다면 그는 그녀를 버린 자신의 어머니와 그리고 자신을 도구로만 여겼던 아버지와 똑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는 그녀가 떠나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녀가 자신을 경멸하며 두 번 다시 돌아오지 않을 그 공허한 미래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숨이 막혔다. 그것은 사랑이 아니었다. 적어도 그가 아는 한은 그것은 생존 본능에 가까운 뒤틀린 집착이었다. 그는 자신의 상처가 다시 터져나오는 것을 견딜 수 없었다. 그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강태주는 이성이 아닌 감정으로, 두려움으로 선택을 내렸다. 그는 차를 몰아 이서연의 아파트로 향했다. 그가 그녀에게 제공한 화려한 새 장. 하지만 그의 발걸음은 그 어느 때보다 무거웠다.
그는 초인종을 누르지 못하고 문 앞에 잠시 서 있었다. 자신이 과연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이것이 정당한 대가인지 스스로에게 물었다. 답은 없었다. 그는 그저 이서연을 봐야만 했다. 딩동. 벨소리가 울리고 잠시 후 문이 열렸다. 서연은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듯한 텅 비고 지친 눈으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갤러리에서의 굴욕적인 사건 이후 그녀는 그가 자신을 어떻게 처리할지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와도 같았다. 태주는 말없이 안으로 들어섰다. 그는 그녀를 소파에 앉히지도 명령하지도 않았다. 그는 그저 거실 한가운데 섰다. 평소에 오만하고 통제력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다. 그는 마치 길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아버지를 만났어. 그가 간신히 입을 열었다.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녀는 그저 그를 바라보았다. 선택하라고 하시더군.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청강. 아니면 너. 그의 말에 서연의 어깨가 미세하게 움찔했다. 그녀는 그가 어떤 선택을 했을지 이미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버려질 것이다. 그가 가진 모든 것과 자신을 맞바꿀 리 없었다. 그래서 전 어떻게 되는 거죠? 그녀가 메마른 목소리로 물었다. 쫓겨나나요? 아니면 위자료라도 주실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함께 희미한 경멸이 섞여 있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 그를 돈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는 남자로 보고 있었다. 태주는 그녀의 말에 대답하는 대신 자신의 서류 가방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냈다. 그것은 그녀가 절망 속에서 서명했던 그녀의 영혼을 팔아넘긴 그 노예 계약서였다. 그는 서연이 보는 앞에서 그 계약서를 천천히 그리고 아주 힘주어 찢기 시작했다. 종이가 찢어지는 소리가 정적 속에서 유난히 날카롭게 울렸다. 그는 찢어진 종이 조각들을 테이블 위에 던져버렸다. 끝났어. 그가 쉰 목소리로 말했다. 이서연, 넌 자유야. 서연은 자신의 귀를 의심했다. 그녀는 멍하니 찢어진 계약서 조각과 태준의 얼굴을 번갈아 바라보았다. 무슨, 이 아파트, 네가 입고 있는 옷, 내일 내 통장으로 들어갈 돈, 전부 내 거야. 가지든 버리든 네 마음대로 해. 그가 말을 이었다. 하지만 난 더 이상 내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 내일부턴 감시하는 차도 비서도 없을 거야. 넌 그냥 가고 싶은 곳으로 가면 돼. 서연은 혼란스러웠다. 이것은 그녀가 바라던 순간이었다. 완벽한 해방. 그런데 왜 기쁨보다 더 큰 공포와 의문이 밀려오는가? 왜죠? 그녀가 물었다. 왜 갑자기? 그녀는 그가 자신을 버리는 방식을 이해할 수 없었다. 태주는 그녀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더 이상 소유욕이나 분노가 아닌 깊은 피로감과 무언가를 상실한 자의 공허함이 담겨 있었다. 아버지는 나에게 널 버리라고 했어. 그가 중얼거렸다. 마치 고장난 장난감처럼. 는 창가로 다가가 야경을 바라보았다. 난 평생 버려지는 것이 두려웠어. 내 어머니가 날 버렸고 아버지는 나를 후계자라는 틀 안에 가뒀지. 그는 돌아섰. 그런데 내가 너를 버리면 난 그들과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야. 아니, 그보다 더한 괴물이 되겠지. 그것은 사랑의 고백이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가장 깊은 트라우마에 대한, 자기 혐오에 대한 고백이었다. 난 널 버릴 수가 없어. 그건 내가 나 자신을 버리는 것과 같으니까.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을 만큼 작았다. 그는 서연에게 모든 것을 잃은 사람처럼 보였다. 그리고 서연은 깨달았다. 그가 청강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을. 그가 자신의 제국 대신 자신을 버리지 않는다는 이 일그러진 선택을 했다는 것을. 당신은 모든 걸 잃은 건가요? 태주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찢어진 계약서 조각을 내려다보았다. 이제가. 그가 말했다. 서연을 향한 말이 아니었다. 그가 스스로에게 하는 말처럼 들렸다. 그는 현관을 향해 천천히 걸어갔다. 서연은 그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자유를 얻었지만 동시에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린 남자의 가장 처절한 몰락을 목격했다. 증오와 연민. 그 복잡한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서 그녀는 그를 붙잡아야 할지 아니면 이대로 떠나보내야 할지 알 수 없었다. 태준이 문손잡이를 잡았을 때 그녀가 입을 열었다.
강태준 씨, 그가 멈춰섰다. 하지만 돌아보지는 않았다. 당신은 이제 어떡할 건가요? 그녀의 목소리에는 더 이상 경멸이 아닌 순수한 의문이 담겨 있었다. 태조는 잠시 침묵했다. 모르겠어. 그가 낮게 답했다. 나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겠지. 그는 문을 열고 그가 그녀에게 만들어준 화려한 세 장을 떠났다.